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60대입니다. 이제 60대는 옛날과 달라서 노인도 아니고 아직은 아줌마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도 팔팔하고 아직은 튼튼하지만 가끔 무릎이 아파오는 게 또 마냥 창창한 나이는 아닌 것이 맞지요. 세월이 흐르고 보니 제 삶을 돌아보게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을빛 노을처럼 고요히 물드는 세월 속에서 문득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살면서 꿈꾸는 건 참 대단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엔 그저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꿈은 참 단순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처럼 거창한 목표나 대단한 성취를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상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한 그릇 떠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성실히 일터로 향하는 그런 일상이 제겐 충분했어요. 누구나 그러하듯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돈을 벌고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저녁거리 장을 보고 마음 맞는 사람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그 아이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남편과 조용한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역시 생각만큼 단순하진 않더군요. 강물이 때론 고요히 흐르다가도 어느새 소용돌이 치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듯 제 삶도 그렇게 굽이굽이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순탄할 줄 알았던 길이 어느새 가시밭길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국문학과를 나왔고 문학소녀로서 늘 문학의 세계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신춘문예 당선을 꿈꾸며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곱씹으며 읽던 소설로 인해 만난 그 사람이 있었죠. 제가 좋아하던 팬이었던 사람과 인연이 닿아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졸업한 선배님이 크게 출판업을 하셨었는데 마침 연줄로 초대받아서 가게 되었고 책방 문학 강연회에서 처음 만난 그날 그 사람의 눈빛에 담긴 열정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하면 내 인생이 꽃밭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황홀하고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최영진이었고 제 남편은 당시 나름 이름이 있는 작가였는데 처음에는 그의 문장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거실 한켠에 마련된 그의 작업실에서 밤새 타자기를 두드리는 소리는 제겐 사랑의 노래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타자기 소리는 우리 사이에 벽을 쌓아가는 망치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남편이었지만 글 쓰는 데만 치중을 하고 나와 아이는 나몰라라 하며 매일 짜증내거나 본인의 열등감을 표출했습니다. 마누라 자식 있는 게 내 작품 활동에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이래서 여자를 잘 들여야 하는데 저거 집안에 들인 이후로 글이 안 써져서 미치겠네. 궁합 안 좋다는 어머니 말을 듣고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한숨 쉬는 날이면 집안 전체가 얼어붙었죠. 처음에는 뭐라 반박도 했지만 그럴수록 남편은 점점 더 히스테릭하게 변하니 저는 이제 말할 엄두도 내지 않았습니다. 맨날 남편의 눈치를 보며 남편이 즐겨 먹는 뜨끈한 미역국 한 그릇 끓여주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싶었지만 아랑곳 않고 소리만 지를 줄만 알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어요. 좀 드셔보세요. 알짱대지 좀 말고 좀 눈앞에서 사라져줘. 집중 좀 하게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라는 말만 돌아오며 미역국을 엎어버리며 화를 내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을 붉히고 미역국을 치우면 남편은 재수없게 안사람이 질질 짠다고 뭐라 했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가 더 감당치 못한 일들이 생겼기에 그 이후로는 저는 더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바로 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지희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와중에 제게 생활비조차 들어오지 않으니 제가 남편 대신 밖에서 돈을 벌며 가사일까지 다 책임지고 매일매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이었기에 버텼죠. 아침 일찍 일어나 김치찌개 끓이고 도시락 싸서 출근하고 퇴근길엔 장 보고 집에 와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는 남편을 보면서 작가니까 예술을 하니까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나가 해진 뒤에 돌아오는 생활이 계속되니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견뎌보자. 그래, 나에게는 내 딸이 있어. 내 딸만 보자.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중얼거렸지요. 넋이 나간 듯 버스 창밖을 바라볼 때면 가끔 그냥 이대로 종점까지 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이에는 자식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어린 딸아이가 엄마, 아빠는 왜 항상 화만 내요? 라고 부를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이 앞에선 아빠는 지금 중요한 책을 쓰고 있어서 그래 라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시댁을 더하니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끓인 국물이 짜다, 싱겁다, 트집 잡으시고 시아버지는 글 쓰는 사람한테 이게 뭐냐며 아들 편만 들었지요. 매일 남편이 글이 잘 안 풀리는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하면서 저를 하찮게 대우했고 마치 제가 남편의 재능을 갉아먹는 존재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우리 아들 글재주가 좋은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네 하시며 저를 흘겨보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아직도 선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혼도 안 했는데도 남편에게 은근슬쩍 선을 보라고 다른 며느리감을 알아보았기에 끝내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한테 이런 여자가 더 어울리지.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집안이 안정이 되어야지 우리 최 작가가 번듯한 문학작품을 내놓지. 어디서 이상한 것에 발목 잡혀서는 원. 하며 보여주신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보던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10년 동안 모아둔 눈물을 다 쏟아내고 결심했죠. 결국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고서 딸을 데리고 나왔지만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을 데리고 작은 지하 월세방에 겨우 거처를 마련한 저는 이혼의 충격이 생각보다 컸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멍해졌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손에 쥔 이혼 서류는 마치 제 인생의 실패를 증명하는 낙인처럼 느껴졌죠. 밤이면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현실을 직면하기가 두려워 이불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몇 시간씩 웅크리고 있었어요. 거울 속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퀭한 눈빛의 여자는 더 이상 제가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희미했고 밥맛도 없어 몸무게는 빠지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라 더 잘 살아보고자 했지만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작가라고? 글이나 쓰는 사람이 뭘 먹고 살아? 너 구색물이 훤한데 절대 시집가면 안 된다. 예술이고 뭐고 가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야지 하시며 눈살을 찌푸리던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부모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하는 후회도 들었죠. 하지만 그 후회마저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남은 건 깊은 상처와 딸아이의 슬픈 눈빛뿐이었으니까요. 동네 슈퍼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어 하고 물으실 때면 말문이 막혀 그저 억지 웃음만 지었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시선들이 모두 저를 향한 동정의 눈빛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가끔은 쓰러질 것처럼 다리가 후들거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엄마이자 이제는 이 집의 가장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의 초췌한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세수를 하며 차가운 물로 얼굴을 박박 씻었습니다. 피어오르는 물방울처럼
제 안에서도 작은 용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죠. 딸의 맑은 눈빛을 보니 더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두 손으로 아이의 작은 얼굴을 감싸며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이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기가 제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경력을 살려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출판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좋아하는 책과 함께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편집부에 들어간 첫날 책 냄새 가득한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아, 이건 내 자리야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정지를 읽고 표지 디자인을 고르고 작가들과 미팅하는 일이 비록 낯설었지만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렜습니다. 밤늦게까지 원고를 읽으며 빨간 펜으로 교정 표시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손가락에 묻은 잉크 냄새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버리는 시원찮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고 딸도 저를 보며 꿈을 가지고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죠. 엄마, 나중에 나도 책 만드는 사람 될래요. 하고 말하는 딸아이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오늘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가 책 만드는 사람이라고 자랑했어요 하고 말할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에는 아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책을 읽어주며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우연찮게 텔레비전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어려운 사람 돕는 프로그램이 나와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아이가 숙제하는 동안 잠시 쉬려고 소파에 앉았을 때였어요. 무심코 리모컨을 누르니 화면에 나타난 건 낡은 시골집과 그 안의 작은 생활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나도 모르게 화면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부모님을 일찍이 여의고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와가 깨진 낡은 지붕 아래 할머니와 손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담담히 펼쳐졌습니다. 딸 또래의 10살 남짓해 보이는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낡은 솥에 밥을 지었습니다. 어린 고사리 손으로 할머니 아프실 때 병간호하는 모습이 예뻐 보여 저도 모르게 전화 후원을 하게 되었죠. 아이고, 우리 손주 덕에 살아. 이 할미 때문에 어린 곳이 고생만 해가지고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리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서 눈시울이 붉어졌고 손주를 향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약을 챙겨드리는 모습에서 제 딸이 겪었을 아픔을 떠올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할머니 대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이는 남자아이의 모습에서 어른스러운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후원 전화번호가 나타나자 마음속 무언가가 강하게 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언제 다가왔는지 딸아이가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핸드폰을 집어들고 후원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매달 조금씩 보탤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환해지는 듯했습니다. 할머니와 아이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도 그 아이가 계속 생각이 났고 저는 TV에 나온 지역 아동센터와 멀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봉사를 시작하며 재능 기부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정기적으로 달마다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바쁜 시간을 쪼개 매주 수요일마다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금세 그곳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죠. 한 선생님 오셨다. 나는 한 선생님이 제일 좋아. 하며 우르르 달려오는 아이들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작은 손가락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아이들이 동화 속 세계에 푹 빠져 눈을 반짝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어떤 책 읽어줄 거예요? 하고 묻는 아이들의 기대에 찬 목소리에
다음 주 책을 고르는 일은 항상 설레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 받은 새 책들 중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골라오고 가끔은 제 용돈을 털어 동네 서점에서 책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빵집에 들러 간식도 사갔죠. 이렇게 맛있는 빵은 처음이야 하며 두 뺨이 불룩해질 때까지 빵을 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다 제 자식 같은 아이들이었기에 저는 다 제 자식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아이에게는 생일 선물로 새 신발을 사주고 학용품이 부족한 아이에게는 예쁜 필통과 연필을 선물했습니다. 내 아이에게 해주듯 머리를 쓰다듬고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꿈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었습니다. 봄에는 아이들과 함께 들판에 나가 민들레 홀씨를 불어보고 여름엔 시원한 수박을 나눠 먹고 가을엔 낙엽을 밟으며 소리를 들었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팥죽을 끓여가지고 가서 나눠 먹었죠. 계절이 바뀌는 동안 아이들도 조금씩 자라고 저희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TV에 나온 아이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죠. 이름은 유민호였습니다. 센터 뒤편 작은 운동장, 혼자 그네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소년이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처음 마주친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화면으로 봤던 것보다 더 작고 어려 보이는 어깨가 어딘지 모르게 짠했습니다. 안녕 민호야? 나는 한지연 선생님이야. 너희에게 재밌는 동화책을 읽어줄 거야.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했지만 아이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편찮으셔서 그런지 아이의 얼굴이 무척이나 어두웠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비를 맞은 들꽃처럼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지요. 먹다 남은 빵 조각을 주머니에서 챙겨 넣는 모습에서 집에 계신 할머니를 떠올리는 마음이 읽혔습니다. 그렇지만 눈빛은 또래보다 훨씬 깊고 단단했고 사람에 대한 경계가 매우 강했어요. 누군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선생님들의 친절에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더니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는 모습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세상에 혼자 서 있다는 듯한 그 고립된 모습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죠. 민호는 공부를 무척 잘하고 똘똘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하루빨리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 보였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시간에도 손을 들고 이리 말하고는 했죠. 선생님, 이런 거 말고 돈 버는 방법 같은 책은 없어요? 당돌하게 느낄 법하지만 오히려 절실해 보이게 물어오는 10살 아이의 질문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나이 때는 돈보다는 꿈을 생각할 나이야. 공부 열심히 해서 꿈을 이루게 되면 돈은 따라올 거야. 제가 어른 된 후에는 너무 늦어요. 할머니 약값 벌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어린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세며 꿈을 키워야 할 나이에 약값과 생계를 걱정하는 아이를 보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베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아이가 편안히 잠든 방을 들여다보며 세상의 불공평함에 분노하기도 했지요. 어떻게든 민호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호에게 공부를 조금씩 가르쳐주기 시작했고 민호는 돈밖에는 관심 없다가 그래도 공부에 흥미가 있었던지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봉사활동이 끝난 후 1시간씩 남아 국어와 수학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 펼쳐진 공책에 또박또박 글씨를 쓰는 민호의 모습은 마치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처럼 희망찬 광경이었어요. 선생님, 이 문제 풀어봤어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풀이 과정을 보여주던 날, 제 눈에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면 연필을 꼭 쥐고 입술을 깨물며 집중하는 모습이 꼭 제 딸과 닮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의 표정이 밝아졌고 질문도 많아졌죠. 선생님,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뭘 배워요? 묻는 눈빛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한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이 빛났습니다. 무엇보다 공부하는 민호의 모습을 보자 기뻐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싶다며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하기만 했죠. 제가 공부만 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내 성적표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할머니 약도 안 드시고 내 학용품 사느라 참으신다고 했는데. 민호야, 그런 말 하지 마. 너 공부해야 하는 나이 맞아. 고작 아직 10대인데 할머니 그렇게 약하신 분 아니니 열심히 공부해서 계속 기쁘게 해드리자. 응? 그런 말을 하는 민호의 목소리에서 어른스러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가족을 책임지려는 그 마음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저는 큰돈은 아니었지만 민호가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도와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반찬을 해다 주거나 용돈을 조금씩 보내줬죠. 주말에는 일찍 일어나 2명분의 김치찌개를 끓이고 시금치 나물을 부치고 멸치볶음을 준비했습니다. 깍두기와 열무김치도 담가 작은 반찬통에 정성스레 담았죠. 아이고, 이런 걸 다 해오셨어요? 민호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실 때면 어르신, 제가 김치 담그는 게 취미라서요. 많이 해도 먹을 사람이 없어서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하고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가끔은 시장에서 제철 과일을 사들고 가기도 했습니다. 제 딸아이의 교복비를 모으느라 아껴 쓰던 용돈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봄이면 딸기, 여름엔 달콤한 수박, 가을이면 빨갛게 익은 사과, 겨울에는 제주도에서 온 귤을 손에 들고 민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는 동안 민호와 제 인연도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민호는 그 기대에 부응하듯 애시당초 가지 않으려던 중학교를 가서 열심히 했지만 문제는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민호는 한참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학한 지 반년 만에 찾아온 할머니의 부고 소식에 민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민호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 앉아 아무 말도 없이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온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난 이제 학교 안 갈래요. 그만둘 거예요. 일해야 돼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어린 눈동자에 스며든 절망감이 너무나 짙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던 집은 더 이상 민호에게 있을 곳이 아니었고 친척들은 민호를 맡아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소년을 보며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잘 설득하고 달래어서 마음을 돌려놔 학교로 가게 했고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해야 한다고 말한 제 말을 듣고서 취직을 하겠다며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가장 바라셨던 건 네가 공부하는 모습이었어. 할머니 위해서라도 학교에 다니자. 여러 날 밤 민호와 이야기를 나누며 설득했습니다. 지역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게 된 민호를 주말마다 찾아가 함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늘 미래에 대한 불확신으로 불안해하기만 했죠.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 보였고 명석한 두뇌로 끝내 공부를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임에도 좋은 대학교를 장학금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업고등학교에서 전자공학을 배우며 밤늦게까지 자습실에서 공부하는 민호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갈 때도 도서관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 이번에 학교 1등 했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어머나 장하다 민호야. 너무 기특하고 대견스럽다. 할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민호야. 전화로 알려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결국 서울의 명문대 전자공학과의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당시 딸도 무럭무럭 자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민호와 같은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저는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했지요. 딸아이 지희가 같은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민호에게 전화했더니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희랑 같은 대학이라니 제가 대학 캠퍼스에서 지희가 적응할 수 있게 잘 도와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좋은 일도 있구나 싶어 마음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둘이 같은 학교에 진학해서 그런지 자주 붙어 다니게 되면서 저는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선배로서 학교 생활을 도와주는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딸의 볼이 발그레하게 상기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시뻘개져서 들어와?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민호 오빠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 도와줬어. 민호가? 근데 왜 얼굴이 빨개졌어? 좀 더워서. 요새 날씨가 좀 덥네. 이렇게 딴청을 하며 후다닥 방으로 들어갔고 한동안 나오지 않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웃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혹시나 몰라 민호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민호는 통화 중이었고 저는 딸을 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좋은 선생님이라고 믿고 있기에 자주 집에 놀러 오는 민호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도왔던 그 어린 소년이 훌쩍 자라 멋진 청년이 된 모습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과 가까워지는 것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둘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정신 차려 한지연.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우리 딸이랑 민호가 그럴 리 없잖아. 라며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민호가 물론 제가 후원하고 제 자식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이지만 딸하고 얽히는 것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봄날 들판에 핀 민들레 홀씨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지나가는 청춘의 감정이길 바랬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면 민호 얘기가 나올까봐 가슴을 졸이곤 했습니다. 밤에 이불 속에서 괜한 걱정에 뒤척이다 잠들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기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였고 비록 딸도 한부모 밑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혼만큼은 번듯한 집안에서 하고 남한테 아쉬울 것 없이 행복했으면 하고 바랬기 때문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나 온갖 고생을 해온 제 삶을 딸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저처럼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시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내 딸은 고생 안 시키고 싶다라고 중얼거리며 빨래를 개는 저의 손길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은 솔직히 지나가다 연예인 기획사에서 명함을 받을 정도로 눈에 띄게 미인이기도 했고 착한 마음씨에 공부도 잘했기에 대학 다닐 때부터 좋은 손자리도 덜어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주변 어머니들이 지희 같은 며느리 얻으면 복받았다고 할 텐데 하며 주변 아들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내심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과장님 아들, 의사 선생님 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착실한 청년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면 딸의 미래를 그려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을 하게 되자 더 많은 손자리가 들어오게 되었죠. 제법 번듯한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지희야, 저기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선 한번 제대로 보는 건 어떠니? 이번엔 은행 지점장님 아들이래. 미국 유학파인데 젊은 나이에 곧 교수로 발령날 예정이라더라. 이렇게 제가 선자리가 들어오면 딸에게 한번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선 미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민호와 얽혀서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딸의 앞날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며 민호와 딸의 사이가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길 바랬습니다. 엄마는 네가 시집 잘 가서 잘 살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빨래를 널며 문득 딸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딸의 옆모습이 어쩐지 어릴 적과 다르게 성숙해 보였습니다. 예쁜 우리 딸이 누군가의 아내가 될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걱정 마 엄마. 내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엄마 바람처럼 꼭 행복해질게. 손에 거품이 묻은 채로 저를 보며 환하게 웃던 딸의 표정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 웃음 속에 숨겨진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딸은 그렇게 확신을 주어 말을 했지만 저는 그 좋은 사람이 부디 민호는 아니었으면 바랬습니다. 깊은 밤 이불 속에서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민호는 말고. 왜 그렇게 바랬는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민호에게 빚을 진 마음이 컸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도와준 아이와 내 딸이 연인이 된다면 그건 마치 내가 베풀었던 선의가 다른 형태로 돌아오는 것 같아 찜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제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대학 다닐 때까지는 둘이 친구 사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대학 시절을 그리워하며 지우와 민호가 캠퍼스에서 우연히 마주친 둘의 모습을 볼 때면 그저 선후배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민호가 다른 여학생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어 안심했었지요. 처마 및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괜한 걱정을 했다고 스스로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딸이 예뻐서 인기가 많았고 취직 후엔 같은 과 선배였던 사람이 금융권에 있었기에 둘이 만났기 때문이었죠. 민호에게 흔들려 보였던 딸이지만 새로운 사랑이 있으니 새로운 사랑에 곧 빠지게 되었고 딸이 데이트 준비로 분주할 때면 내심 안도했습니다. 외제차를 끌고 다닐 정도로 부유한 집 아들인지라 저는 내심 기대를 했지만 1년 정도가 지나자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건지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그 남자와 헤어진 뒤에도 제 앞에서 더 일부러 크게 웃으며 크게 상처나 타격받지 않은 척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왜 헤어졌어? 집안도 좋고 괜찮은 것 같던데. 워낙 빵빵한 집 괜찮은 청년이라 제가 더 헤어진 게 아쉬웠기에 조심스레 물었을 때 딸은 대수롭지 않게 짧게 대답했죠. 그냥 안 맞아서. 남녀가 헤어지는데 뭐 이유 있나? 연이 아닌 거지. 하지만 헤어진 후에 가끔 딸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내밀며 등을 토닥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저는 딸의 상처가 자연스레 아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 의해 채워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가 그토록 경계했던 민호였죠. 민호는 사랑스러운 제자이자 후견인에서 너무나도 불안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우리 딸 지희한테 다가왔던지 민호가 느닷없이 이직하고 첫 월급을 탔다며 기념으로 제게 뭘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이건 선생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과일 바구니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문득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민호가 서 있었죠. 대학생 때의 모습과는 달리 훨씬 성숙해 보이는 그 모습에 잠시 놀랐습니다. 젖은 우산을 문 밖에 두고 들어온 민호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멋모르고 고맙다 하고 받아서 속을 보았더니 명품 지갑이었죠. 예쁜 포장지를 조심스레 뜯으니 반짝이는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갖고 싶었지만 감히 손에 넣지 못했던 그 브랜드의 지갑이었습니다. 마치 비싼 식당에 들어섰을 때처럼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사왔어? 라고 물으니 딸인 지희가 엄마가 지갑이 많이 낡았다고 귀뚱해져서 이게 잘 어울릴 것 같다 샀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고맙고 기특하기만 했습니다. 이직 후 첫 월급으로 이런 걸 사서 내게 선물한다니 돈 아껴야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내 아들이 성공해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온 것처럼 말입니다. 부엌에서 차를 내오는 동안 민호와 지희가 거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주면서 사실은 하고 민호가 딸인 지희와 결혼 전제로 교제하고 있다는 말에 저는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그럭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손가락으로 찻잔을 붙들고 있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고 귀에 윙윙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민호와 결혼을 하기에는 우리 딸이 너무나도 아까웠죠. 열심히 키운 제 딸을, 그것도 고생 안 시키고 잘 살게 하고 싶었던 제 딸을 이 가진 것 하나 없는 아이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진정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딸인 지희랑 결혼 전제로 만나다니 절대 안 될 일이다. 너희는 남매처럼 자랐고 내 아들,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아들과 딸의 결혼을 허락할 수 있겠니? 하지만 선생님, 저와 지희는 그 말을 하는 동안 마음속으로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되라고 얘기를 하자 민호는 예상했다는 듯 딸인 지희와 어떻게 해서든 사이를 인정받고 싶어서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실은 선생님, 지희와 저는 정말 서로 사랑합니다. 저 선생님 덕분에 열심히 능력 키웠어요. 지희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민호의 간절한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과 불안만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아들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는데 감히 내 딸을 넘보려 한 도둑놈이 되어 있었지요. 제 도움으로 자라나 이제는 제 딸까지 가져가려 한다니 이것이 배은망덕이 아니고 무엇일까 싶었습니다. 절대 안 될 말이다. 당장 끝내거라. 니들은 짝이 아니야. 니들이 헤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니들 절대로 보지 않을 것이다. 부모 허락받지 않고 니들끼리 알아서 결혼하려면 하던지 대신 다신 볼 생각은 하지 말아라. 민호도 지희도 둘 다. 이리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최대한 좋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딜 감히 변변찮은 녀석이 언감생심 내 딸을 넘봐하는 마음이 생겼지요. 아무리 성실하고 똑똑해도 아무리 자수성가했다고 해도 그 배경과 출신을 어떻게 지워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제 딸이 고생할 걸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 반대의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딸은 안 된다 했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는 없다고 제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은 도저히 못한다며 민호가 먼저 제 앞에서 지희와 헤어지겠다고 약속했지요. 봄비가 내리던 날 민호는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차분히 말했어요.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지희와 헤어지겠습니다. 어머님이자 스승님인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원하시는 대로 지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민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지만 그때 민호가 상처를 받은 줄 알면서도 저는 제 자식을 지켰다는 것에 그저 안도감만 느꼈습니다. 그해 민호는 고맙게도 아예 해외로 파견 근무를 신청해서 가게 되었고 제 딸 지희는 이별의 아픔이 커서 펑펑 울며 후유증이 컸던지 밥도 먹지 않고 직장도 그만둔 채 문을 닫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민호가 떠난 날부터
딸의 방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저는 믿고 있었기에 지희의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지희야, 문 좀 열어보렴. 엄마야, 지희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방 앞에 놓아두면 그대로 식어버리곤 했죠. 텅 빈 두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는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이건 지나가는 아픔일 거라고, 곧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느 날은 엉망이 된 딸의 방에서 민호와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누런 은행잎이 떨어지는 캠퍼스 길에서 함께 웃고 있는 두 사람. 겨울눈 내리는 날 목도리를 나눠 두르고 있는 모습,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의 사진. 계절마다 함께했던 두 사람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제 고집을 꺾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약이겠지 하고 내버려 두며 제 고집을 꺾지 않았지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 시련만 견디면 좋은 일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딸은 훗날 내 결정에 감사할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지요. 친구들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던 딸에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엄마 말이 옳다는 걸 언젠간 알게 될 거야 하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딸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 모든 게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점점 망가져갔어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갑자기 귀신 들린 듯 냉장고를 뒤져 막 먹어치우기 시작하고 하루가 다르게 체중이 불기 시작하면서 40kg대였던 아이가 100kg가 되어버렸습니다. 깊은 밤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내려가 보면 손에 과자 봉지를 쥐고 허겁지겁 음식을 삼키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케이크를 한 입에 넣고 아이스크림 통을 비우고 과자 봉지를 뜯는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예전에 단정하고 예쁜 딸은 온데간데 없고 부어오른 얼굴과 함께 그 눈빛마저 공허해져 갔습니다. 한때는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방치되었고 깔끔하던 방은 흩어진 옷가지와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가끔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 오빠 보고 싶어. 지희야, 이러지 말고 좀 씻고 나오렴. 엄마랑 기분 전환 겸 밖에 바람이나 좀 쐬러 가자. 아무리 달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 가슴속에 후회가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제 결정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자신감도 잃게 되어 딸은 하루 종일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죠. 날씨가 좋은 날에도 커튼을 쳐놓고 어두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꺼두고 친구들의 연락도 모두 끊었지요. 한때 활기차게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울도 모두 치워버리고 예전에 좋아하던 옷들은 상자에 담아 창고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잔뜩 예민해지며 별일 아닌 걸로 성질을 내고 저와 상황은 점점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내 인생 망쳤어. 다시는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아. 작은 일에도 폭발하듯 소리치고 문을 쾅 닫아버리곤 했습니다. 딸이 화를 내면 저도 같이 화를 내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둘 다 울고 마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밤새 방구석에 앉아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 결정이 정말 옳았는지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점점 제게 싸늘해져 갔죠. 엄마가 더 이상 내 인생에 있는 거 못 보겠어. 엄마를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워. 지희야, 엄마가 더 잘 되라고 그런 거였어. 잘? 엄마 눈으로 똑똑히 봐.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하고 되물었습니다. 딸의 공허한 눈빛 앞에서 할 말을 잃고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지만 여전히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날에 지희가
이재훈이라는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오후,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나간 딸의 모습에 놀라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함께 들어왔죠. 딸에게 또 다시 사랑이 왔다 생각하고 저는 새삼 설레었고 딸이 소개해주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재훈 오빠예요. 딸의 오랜만에 들어보는 밝은 목소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희가 예전에 사귀었던 선배 친구더라고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남자는 꽃다발과 과일 선물을 들고 와서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희가 학교 선배랑 사귀었을 때부터 우리 지희를 짝사랑했다며 지희가 100kg가 된 거랑 상관없이 만나겠다고 하고 외국계 기업에 다닌다며 성격도 좋고 저에게도 잘하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죠. 어머니, 지희는 제게 어떤 모습이든 소중합니다. 제가 지희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재훈의 진지한 모습에 제 마음이 놓였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님 모두 교직에 몸담으셔서 워낙 교육도 잘 받았고 어느 정도 가정도 유복했기에 저는 딸이 다시 새 사랑을 하며 사람다워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라면 우리 딸을 잘 챙겨줄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재훈은 지희를 데리고 운동도 함께 다니고 건강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체중 관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점차 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웃음소리가 집안에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운동하고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 예뻐서 둘의 결혼을 허락했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죠.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는 날 딸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예전의 날씬한 몸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살이 빠지고 건강해지는 모습에 저도 안심이 됐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하는 딸의 말에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을 알아보고 청첩장 문구를 고르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끔 딸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렸지만 이제 곧 행복해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민호의 이름은 집에서 금기어가 되었고 그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희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가슴에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재훈 오빠가 말을 꺼내던 지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훈 오빠가 자기 부모님이 예단이랑 혼수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며 자기가 집을 해오니 그런 건 알아서 잘 해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전하더라고. 그래? 결혼하면 다 하는 거야. 엄마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나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부모 이혼으로 인해서 자란 게 마음에 걸리나 봐. 처음 들었을 때는 당연한 거지 하고 생각했지만 조금 지나니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지 건강도 걱정되는 데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에 부모님이 마냥 좋게만 보시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이혼한 것에 대해 후회가 들었고 또 하나는 내가 민호에게 부모가 없어 결혼을 허락하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이 나며 나와 내 딸이 직접 당해보니 민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민호에게 했던 말들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옛날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딸에게 했을 말들, 그 진심이 이제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안가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상견례에서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에서 이루어진 자리는 시작부터 차가웠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건네자 재훈 어머니는 미소 한 번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하고 말하려는데 우리 아들이 참 손해나는 사람을 만났네요 하는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재혼의 부모님은 대놓고 나와 딸을 무시를 했고 맘 같아서는 결혼을 파토내고 싶었지만 지희가 민호와 헤어져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았기에 2번은 파토를 낼 수 없었습니다. 식사 내내 자신들의 가문 이야기와 재혼이 자란 환경, 그리고 지희의 체중에 관한 불편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결혼 전까지 살 좀 더 빼야 할 텐데 라는 말에 지희의 눈가가 붉어지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와 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지만 딸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결국은 그쪽이 원하는 거 다 해주기로 하고 예단으로 원하는 대로 1억을 보내었는데 요새 집값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저의 모아둔 노후 자금이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보니 집 한 채 값이 그렇게 나가버렸지만 딸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엄마 미안해.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라고 웃어 보였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 후로 갑자기 계약하려던 신혼집 값이 올랐다며 어차피 공동명의하면 된다고 신혼집 값 2억도 더 추가로 요구해서 기어이 가져갔습니다. 재훈이 전화로 담담하게 이야기할 때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희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딸 앞에서는 태어난 척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딸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런 돈 같은 건 아깝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설치면서도 지희만 행복하면 돼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빨리 결혼을 해서 딸이 안정을 찾고 잘 살기를 바랬죠. 드레스를 입고 촬영하는 지희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비록 100kg의 몸이 드레스에 구겨진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제 딸이 행복한 신부가 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재훈의 표정에서 약간의 망설임이 보였지만 그냥 제 기분 탓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식 날 당일에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봄날의 화창한 아침, 예식장은 하얀 꽃으로 가득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지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도 한껏 차려입고 모두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위 이재훈이 현장에서 체포당하는 겁니다. 대기실 앞에 경찰들이 나타났을 때 처음엔 무슨 영화 촬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재훈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혼인빙자 사기 및 금품을 갈취한 이재훈 씨를 체포합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의 놀란 표정과 웅성거림, 그리고 경찰에 끌려가는 재훈의 모습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지만 딸이 걱정되어 급히 신부 대기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친절하던 아이가 알고 보니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기꾼이었던 것이죠. 경찰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학벌 하나는 진짜이기는 했지만 나머지는 다 거짓이었습니다. 외국계 회사도 부모님도 심지어 그가 보여준 모든 관심과 사랑도 연기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주식에 빠진 이재훈은 상당히 손해난 주식 빚을 갚기 위해 지희처럼 상처 많고 힘든 마음의 여자만 공략해서 상당히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고 이미 결혼도 2번이나 한 유부남이었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서류들에는 이재훈이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친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상처받고 약해진 여성들을 노렸다는 점이 똑같았습니다. 자식도 5명이나 되더라고요. 자기 부인이랑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선처해달라고 비는 사기꾼 이재훈에게 저는 혀를 내둘렀고 그의 부모님들마저 알고 보니 일찌감치 돈을 주고 섭외한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연기한 사람들인 가짜 부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고 덜덜 떨었는데
뜻밖의 지인은 너무나도 담담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경찰들 앞에 선 딸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나 저 자식 사기꾼인 거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결혼하려고 했던 건 엄마한테 다 되갚아주고 싶어서. 라는 지혜의 말에 저는 충격을 먹었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치 얼음장 위에 서 있는 듯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딸의 차분한 눈빛 속에는 오랜 고통과 분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희야, 네가 왜? 내가 민호 오빠랑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엄마가 그걸 막았잖아. 나도 엄마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랑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도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지.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딸의 행복만을 원했건만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고, 딸이 무엇보다 내게 민호와 헤어지게 한 것으로 앙심을 품고 자기가 불행해지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게 하려고 불구덩이에 스스로 들어가려 했다는 사실에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라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딸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저는 그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흐느끼며 딸의 손을 붙잡았지만 이미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물거품이 된 결혼식장에서 저와 딸은 서로를 마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몸을 축혀 세우려 했을 때 제 눈앞에 기적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딸도 저도 놀랐죠. 알고 보니까 민호더라고요. 저는 심장이 덜컹거렸고 딸은 민호 앞에서 눈시울이 한 번 더 붉어져 갔습니다. 잘 계셨어요? 지희 결혼한다는 소식에 마침 같은 학교 친구들이 결혼식에 참석한다길래 저 사실 몰래 보고 가려고 왔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는데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괜찮아요? 예식장 입구에 서 있던 그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더욱 단단해진 어깨와 깊어진 눈빛,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예전의 그 소년과는 완전히 다른 어른의 모습이었죠. 지희야, 너 정말 괜찮아? 민호의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고 지희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미국에서 잠깐 나왔다던 민호는 그곳에서 회사 지원으로 공부를 하며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능력이 좋은 편이라 회사에서 인정받아 빨리 승진도 하고 연봉도 상당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죠. 친구들로부터 들려오는 민호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런 나이를 제가 거부했다니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죠. 지희는 민호를 보고 펑펑 눈물을 흘렸고 그런 민호도 지희를 감싸 안아주며 괜찮다고, 어머니 원망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달래었지만 그 모습을 보니 제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의 넓은 등 뒤로 숨어 울고 있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비어졌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지희는 이제 두 번 다시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다며 민호에게 자기랑 같이 떠나주면 안 되겠냐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오빠, 제발 나 데려가요.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호는 지희에게 미안하다 했지만 지희는 계속해서 민호를 붙잡았고 민호는 다시 잘 설득해서 지희를 저희 집으로 보내게 되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지희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라고 속삭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흐느낌만이 제 죄책감을 더해갔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라도 지희와 함께하며 곁을 지켰고 지희는 민호를 보며 열심히 운동하고
점점 웃음을 되찾으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동안 민호는 우리 집을 찾아와 지희와 함께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때로는 그저 같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지희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지희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지희를 많이 사랑하셔서 행복하길 원하는 마음에 그러셨던 거지요. 저는 괜찮아요, 선생님. 이해해요. 민호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웃어 보였고 그 말에 제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져 갔습니다. 저는 그런 예쁜 두 모습을 보고 결국 저는 마음 깊이 안도하며 제 욕심에 후회를 하고 그 둘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기를 바랬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제 앞에 앉았을 때 저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제 욕심인 줄은 알지만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죄송해요. 저도 지혜의 마음을 도저히 어쩌지를 못하겠어서 그날 완전히 포기하려고 결혼식을 보러 간 것이었는데 그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니 저도 제 마음을 어쩌지 못하겠네요. 민호의 진중한 목소리에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나 행복해질 수 있게 도와줘. 오빠가 엄마의 허락 없이는 도저히 결혼할 수 없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엄마의 자비를 바라고 왔어. 나 좀 살려줘. 행복하게 살게 해줘, 엄마. 지희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에 이번에야말로 실수를 돌이킬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기꺼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정말. 엄마가 잘못했어. 너희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행복하렴. 그렇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사람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민호와 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혼주석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지희의 얼굴에 피어난 행복한 미소를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호야, 넌 결국 우리 가족이 될 운명이었구나.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지희는 함께 미국으로 갔다가 3년 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네요. 공항에 마중을 나갔지만 지희는 저와 대면대면하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희는 내게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었던지 미국에 있는 동안 여전히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민호가 대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장모님, 지희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나 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민호의 위로가 있었기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뻤던 소식은 바로 손주 소식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민호의 흥분된 목소리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장모님, 딸이에요. 딸, 지희를 쏙 빼닮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희를 닮은 예쁜 딸을 낳았다고 했고 지희는 아이를 키우며 미국 생활을 잘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호가 보내준 사진 속에는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지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돈을 많이 벌어서 미국이랑 한국에 각각 한 채씩 지불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으며 제 마음은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적어도 딸이 고생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후에 다시 본 지희는 너무나도 예쁘고 밝아 보였고 예전에 반짝반짝 빛나던 내 딸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처음 마주한 지희의 모습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날씬해진 몸매와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감이 넘치는 그 눈빛. 엄마, 나 왔어. 나도 더 이상 엄마에게 한 일로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더 늦지 않게 돌아왔어. 이게 다 민호 씨 덕분이야. 지희가 먼저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오랜 시간 쌓였던 서로의 아픔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지희야. 못난 엄마를 용서해. 고맙다 민호야. 흐느끼며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볼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가족끼리 누가 미안하다고 해요, 장모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새 식구도 생겼으니 우린 더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부탁드려요, 장모님. 하며 제게 손주를 안겨주는데 저는 지혜의 어린 모습을 빼닮은 딸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이 제 얼굴을 만지는 느낌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아이의 맑은 눈빛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보니 진짜 소중한 것은 늘 제 곁에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 가족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며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민호가 처음 만났던 그 지역 아동센터에 나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볼 때면 오래전 민호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가끔은 지희와 함께 가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지희 선생님 하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딸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도 마음과 말이 합치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든든한 사위와 딸 덕분에 아주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겉과 속이 달랐던 제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합니다. 말로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건만 보았던 저였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저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깨달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 뒤로 손주 둘을 더 낳게 되었고 저는 딸과 함께 손주들을 돌보며 능력 있는 사위에게 효도받고 매우 기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손주들의 제잘거림으로 시작되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큰손녀는 벌써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 둘째 손녀는 지희를 쏙 빼닮아 노래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막내 손자는 이제 두 돌이 되었는데 벌써부터 할머니인 저를 꼭 닮아 고집이 세다고 민호가 농담을 합니다. 민호는 회사 일로 바쁘지만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은 민호가 일부러 휴가를 내서 아이들과 캠핑을 가기도 하고 겨울이면 스키장에 다 같이 가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인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요. 비가 내리고 난 뒤 맑게 갠 하늘처럼 우리 가족도 많은 비바람을 견뎌내고 지금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직 사위에게 제일 미안합니다. 편견으로 가득한 제 머릿속 때문에 사위가 어쩌면 제일 상처받았을 텐데 말이죠. 가끔 민호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때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옵니다. 저는 지난 일을 떠올리며 사위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사위는 그런 말씀 말라며 장모님은 자기 삶의 은인이라고 자기를 공부시켜 주시고 할머니를 누구보다 걱정하셨는데 자기가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며 지희에게 잘하고 제게 앞으로도 더 잘하겠다는 말만 합니다. 장모님,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일 어두웠을 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누군지 절대 잊지 않아요. 그때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상처를 줬는데도 오히려 감사하다니 그 넓은 마음씨가 더욱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와 함께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고맙고 미안하고 저야말로 대체 사위에게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살다 보니 조건이며 돈이며 그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랑 마음인 것 같습니다. 속된 저는 그런 것을 너무 늦게서야 알게 되어 사위와 딸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네요. 앞으로 저도 열심히 갚아야 할 빚이겠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기도를 합니다.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만회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사위와 딸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야 깨달은 이 소중한 진리, 사람의 가치는 외적인 조건이 아닌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